네, 오늘부터는 1단원이 마무리되고 이제 2단원으로 넘어와서 원자 모형을 더 나갈 거예요. 일단 1단원 끝부분에 우리가 반응식과 양적관계 그 다음이 원래는 몰롱도라는 게 있었는데 그거는 안 할 거예요. 그게 이제 4단원과 연관이 돼 있는데 우리가 4단원을 나갈 수 있으면 그때 다시 1단원 끝부분에 가서 그 몰롱도를 배울 거고, 안 그러면 이제 뭐 다음번에 기회가 있으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2단원으로 넘어와가지고 원자 모형에 대해서 더 깊게 나간다고 했는데 우리가 원자 모형 배웠었어요. 공모형 기억나요? 그쵸? 돌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공모형. 그 다음에 음극선 실험을 통해서 전자가 발견됨으로 인해서 나온 모형이 뭐였죠? 그쵸? 톰슨의 푸딩 모형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해서 러더퍼드가 뭘 발견했어요? 원자핵을 발견했지. 그래서 무슨 모형? 행성 모형. 원자핵이 중심에 있고 주변에 전자가 돌아다닌다. 그리고 원자는 대부분 빈 공간이다. 뭐 이런 식으로 배웠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 러더퍼드 다음 모형이 이제 보어의 궤도 모형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보어의 궤도 모형을 배울 건데 1학년 때 여러분들이 배웠던 내용이에요. 전자 껍질, 그렇죠? 그래서 전자가 어떤 아무데나 막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특정한 궤도 위에서 특정한 에너지를 가지고 돌아다닌다. 이게 보어의 궤도 모형인데 이 보어의 궤도 모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기본 개념을 여러분들이 알아두고 가면 좀 더 이해가 쉽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 두 가지의 개념을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개념은 전자기파고요. 두 번째 개념은 위치 에너지예요. 전자기파부터 봅시다. 전자기파가 뭔가요? 들어본 적은 있죠? 그럼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전자기파가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전자기파에 대해서 많은 설명이 이 영상 안에 다 담겨 있어요. 그럼 하나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합시다. 영상 내용을 정리하면서 전자기파를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전자기파는 뭐예요, 여러분? 에너지예요, 에너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에너지 뭐 있어요? 뭐 불에너지, 전기에너지 이런 것처럼 전자기파도 에너지예요. 이 전자기파라는 에너지의 특징을 보면 어떤 형태로 움직였어요? 영상에서 계속 나왔는데 꿀렁꿀렁 이렇게 오는 게 무슨 형태? 그렇죠, 파동 형태로 움직이는 에너지예요. 또 특징이 뭐가 있냐면 이 전자기파 에너지는 어떤 특정한 이 전자기파를 이동시켜줄 물질이 필요 없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매질이라 그러거든요. 예를 들어서 음파, 우리가 소리를 내면 이 소리가 전달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그죠? 공기가 있어야죠. 공기라는 중간 전달 물질이 없으면 음파는 전달되지 못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주 공간에 나가가지고 아무리 소리를 질러봤자 우주 공간에는 공기가 없기 때문에 소리가 전달되지 못한다는 거죠. 하지만 이 전자기파 에너지는 우주 공간에서 전달이 되잖아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전자기파 에너지 중에 아까 영상 중에 뭐 나왔냐면 가시광선 나왔어요. 가시광선이 뭐예요? 빨주노초 파란 빛이지, 빛. 지금 지구로 빛이 어디서부터 와요? 태양으로부터 오죠. 그렇지? 그럼 태양에서부터 지구까지 빛이 오는데 우주에는 빈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진공 상태인 거 아시죠? 그렇죠? 그래서 어떠한 물질의 도움 없이 이 전자기파가 스스로 이동을 해서 파동 형태로 지구까지 도착을 해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전자기파는 에너지인데 파동 형태로 움직이고, 또한 이 전자기파를 이제 이동시켜줄 물질, 중간에 매질이라는 것들이 필요가 없어요.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 형태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영상에서 봤듯이 전자기파 종류가 되게 많았어요. 방금 설명했듯이 빛, 가시광선 영역이 있지. 그래서 가시광선 영역은 전자기파 영역 중에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유일한 전자기파 영역이에요. 가시광선 말고도 또 뭐가 있었냐면 자외선, 적외선, 뭐 X선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얘네들의 차이점이 뭘까? 그렇죠. 영상에서도 나왔었는데 얘네들 중에 어떤 애들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꿀렁꿀렁 움직이고 어떤 애들은 이런 식으로 움직여요. 그럼 위와 아래의 차이점이 뭘까요? 앞에서 나왔지만 파장의 길이가 얘네들의 차이점이에요. 파장이라는 걸 이렇게 한번 반복되는 그 가로 길이가 파장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복되잖아요. 그 한 단위가 요 길이가 파장이에요. 그래서 어떤 전자기파는 파장의 길이가 짧고요. 위에 것처럼 어떤 애들은 파장의 길이가 길어요. 그래서 그 파장의 길이의 범위에 따라서 전자기파 종류가 다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그림을 보시면 지금 이쪽에서 일로 갈수록 파장의 길이가 길어지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이 각각 종류의 전자기파를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X선과 자외선이에요. 그렇죠? X선은 여러분들이 언제? 엑스레이 찍을 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왼쪽의 그림이 X선을 처음으로 발견한 과학자의 그 부인이 이제 실험 대상이 돼서, 그렇죠? 반지가 보이죠? 이렇게 찍으면서 이제 X선이 발견이 되는데, 어쨌건 여러분들이 이제 찍는 X선도 이제 전자기파의 한 종류예요. 그 다음에 자외선. 여러분들이 자외선 언제 많이 봐요? 그렇죠? 자외선 차단제 많이 바르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자외선을 차단하기 위해 태양으로부터 오는 그 자외선을, 그렇죠? 또 어디서 보냐면 여러분 급식실에서 이렇게 자외선 소독기라는 거 본 적 있어요? 이런 기계, 그렇죠? 그래서 자외선으로 세균을 죽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자외선도 전자기파 종류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아까 봤던 그쵸, 가시광선. 그쵸, 가시광선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유일한 전자기파의 범위인데 색깔이 있죠. 빨주노초 파란보. 그쵸? 그럼 얘네들 다 전자기파이기 때문에 전부 다 파동 형태로 이제 태양으로부터 우리 지구까지 도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기 지금 이미 그림이 있지만 빨주노초 파란보 얘네들의 파장의 길이가 보니까 다 어때요? 다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빨간색부터 지금 보라색까지 파장의 길이가 그려져 있는데 누가 파장의 길이가 가장 길어요? 그래서 빨간색 빛이 파장의 길이가 가장 길고 그다음 보라 쪽으로 갈수록 파란 쪽으로 갈수록 파장의 길이가 짧아진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어쨌거나 이렇게 그 파장의 길이가 700에서부터 400 나노미터까지의 이제 길이를 갖는 애들을 가시광선 영역이라고 무리지어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적외선이 있어요. 적외선은 이제 여러분들이 언제 볼 수 있냐면 우리 이제 코로나 터지고 나서 학교 등교할 때마다 뭐예요? 적외선 탐지기로 여러분들 거쳐서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적외선이라는 전자기파는 우리 몸에서도 나오고요. 지구 자체에서도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몸에서 나오는 전자기파를 탐지를 해서 그 카메라가 여러분들 체온을 측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거는 이제 어디에 쓰냐면 이제
병원, 그쵸? 병원에서 이제 혈액순환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서 뭐 이 빨간 부분은 약간 온도가 높은 거고, 여기는 낮다는 소리는 이제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뭐 이렇다, 이런 거 진단할 때 많이 쓰죠. 그쵸? 근데 이제 적외선에 색깔이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그쵸? 그러나 이제 사람들이 보기 쉽게 이렇게 기계적으로 적외선을 색깔을 덧입혀가지고 표현을 해준 것 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밑에는 누구예요? 군인이죠, 군인. 그쵸? 이 적외선 가지고는 뭘 하냐면, 밤에, 그쵸? 밤에 이 적외선 카메라를 가지고 뭐를 확인할 수 있냐면 생물체에서는 다 적외선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군인이 이제 적군을 찾을 때 적군도 어쨌든 사람이기 때문에 생명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적외선 탐지기를 보면 그 적군의 이동 경로가 보이는 대신 본인한테는 라이트를 안 켜도 되는 거니까 적외선은 우리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본인은 모습을 감출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전쟁용으로도 쓰이기는 하지만 뭐 생태 밤에 야행성 동물들의 생태를 확인을 할 때도 이 라이트를 밝게 켜버리고 야행성 동물들을 관찰하면 그들의 원래 자연스러운 모습을 관찰할 수가 없잖아요. 도망을 가거나. 그래서 적외선 카메라를 가지고 그 야행성 동물들의 생태를 파악할 때도 사용이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볼 전자기파는 마이크로파예요. 이 밑에 있는 그림 뭘까요? 전자레인지죠, 전자레인지. 그쵸? 전자레인지에서 이제 전자기파가 나와서 우리 물체를 데우는 거죠. 전자레인지에서 그 음식을 데우는 방법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전자레인지에서 전자기파가 나와서 음식물 안에 있는 물 분자를 진동을 시켜요. 그러니까 이런 마찰열 그런 거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마찰을 심하게 하면 어떻게 돼? 열이 나죠. 그러니까 전자기파가 이제 물 분자를 진동을 시키기 시작하면서 물 분자가 엄청난 속도로 진동을 하면서 걔 마찰열 때문에 음식이 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에 물 수분이 거의 없으면 전자기 렌즈에 넣어도 얘가 잘 데워지지 않아요. 됐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전자기파고 우리가 이제 전자기파 없이는 살 수가 없잖아. 이거 뭐야? 와이파이, 블루투스, 이제 우리가 쓰는 핸드폰, 뭐 라디오 이런 게 다 전자기파 형태로 이동하는 것이랍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전자기파가 우리 주변에 엄청 많이 있는 거죠. 우리가 그 개념을 몰랐을 뿐이지 이미 엄청난 전자기파들이 우리 주변에서 사용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전자기파의 여러 가지 종류들을 봤었잖아요. 그쵸? 자외선, 적외선, 뭐 가시광선, X선, 마이크로파. 그럼 얘네들을 나누는 기준은 뭐예요? 이미 알다시피, 그쵸? 얘네들을 나누는 기준은 파장의 길이에요. 그쵸? 어떤 애들은 이런 식으로 파장이 길고, 어떤 애들은 좀 덜하고, 어떤 애들은 파장이 짧고, 이런 식으로 파장의 길이에 따라서 범위에 따라서 어떤 애는 자외선, 어떤 애는 가시광선, 어떤 애는 적외선 뭐 이런 식으로 나눴던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중에서 세 가지만 이제 비교를 해볼 거예요.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그럼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중에 누가 아까 파장의 길이가 가장 길었던 걸로 기억해요? 저 잘 기억이 안 나겠지만 가장 이 셋 중에서는 파장의 길이가 긴 애는 적외선이에요. 그 다음에 가시광선, 마지막으로 자외선이에요. 됐나요? 그러면 얘네들은 파장의 길이도 다르지만 또 뭐가 다르냐면 에너지 크기도 달라요.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 중에 누가 에너지가 가장 클 것 같아요? 그렇죠. 자외선이 에너지가 가장 커요. 우리가 무슨 차단제 발라요? 자외선 차단제 바르잖아. 가시광선 차단제나 적외선 차단제 바르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외선은 얘들아 자외선 소독기에도 쓰여요. 소독이라는 게 뭐예요? 세균을 죽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외선은 그 에너지가 강하기 때문에 세균을 죽일 정도예요. 그래서 이제 피부에도 좋지 않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다니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연관성을 지어보자. 보니까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 중에 자외선이 가장 파장이 짧아. 근데 에너지 크기는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 중에 누가 가장 커요? 자외선이 크죠. 그럼 파장과의 관계를 우리가 살펴보면 파장이 어떨수록 에너지가 클까요? 그죠? 파장이 짧을수록 에너지가 큰 거예요. 그래서 이걸 비주얼 싱킹으로 여러분 선배가 왼쪽 그림으로 나타냈는데 지금 두 명의 사람이 줄을 흔들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위에 있는 사람처럼 흔들려면 그냥 슬슬 흔들어도 되잖아요. 이런 경우는 파장의 길이가 긴 거지. 그런데 아랫사람처럼 이렇게 줄을 흔들어 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빨리빨리 흔들어 주려면 얘가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 사람한테. 그쵸? 이렇게 되는 경우는 파장의 길이가 짧아지면서 그치? 에너지도 클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제 비유해서 잘 선배가 이렇게 나타내 주기는 했는데 결론은 그거예요. 파장이 길수록 에너지가 작은 전자기파인 거고 파장이 짧을수록 에너지가 큰 전자기파예요. 그리고 파장이 짧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빨리빨리 흔들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뒤에서 나오겠지만 진동수라는 게 있어요. 진동수는 1초에 흔들리는 횟수예요. 그러니까 1초에 흔들리는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파장은 짧아지겠죠. 빨리빨리 흔드는 거니까. 그래서 결국은 진동수가 클수록 에너지는 커지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을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자외선이 이 중에서 파장이 가장 짧고 그쵸? 에너지도 가장 큰 거고 적외선은 파장이 길면서 이 셋 중에 에너지가 가장 작은 거죠. 그리고 가시광선 영역 중에서도 얘네들이 빨주노초 파란보 이런 종류들이 있었는데 얘네들 사이에서도 어때요? 파장 길이가 아까 달랐다는 거 앞에서 봤잖아요. 그럼 가시광선의 빨주노초 파란보 중에 어디 위에가 지금 보라색일까요? 아래가 보라색일까요? 뭐가 보라색일까요? 다시 말하면 가시광선 중에서 파장이 이쪽으로 갈수록 지금 더 짧은 애가 배치가 돼 있는 거지. 위로 갈수록 지금 파장이 긴 애가 배치가 돼 있는 거예요. 빨주노초 파란보 중에 파장이 더 짧은 애가 누굴까요? 보라색이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자외선은 뭐냐면 우리가 보라색을 혹시 자색이라고 하는 거 들어봤어요? 그렇죠? 자색 외 바깥에 있는 선이라 그래서 자외선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적외선은 뭘까? 붉은색 바깥에 있어서 적외선이에요. 그래서 붉은색이 이쪽으로 가요. 다시 말하면 가시광선 영역 중에서 붉은색이 파장의 길이가 길고 보라색 쪽으로 갈수록 파장의 길이가 짧고 또 다른 얘기로 하면 붉은색이 에너지가 작고 그쵸? 그 다음에 보라색 전자기파가 에너지가 크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걸 실생활에서 여러분들이 언제 체험할 수 있냐면 가스레인지 한번 불 켜본 적 있어요? 가스레인지 안 해본 사람 한번 켜보세요. 키면 무슨 색 불 나올까? 그치, 파란색 불이 나와요. 근데 이제 가끔 가다가 국을 이제 위에다 냄비에 넣고 끓이다가 국물이 흐르죠? 순식간에 가끔 빨간색 불꽃으로 변해요. 온도가 낮아진 거죠. 또 들어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별마다 여러분 별의 색깔이 다르다는 거 혹시 알고 있어요? 우리 지구과학 시간에 중학교 때 배웠을 수도 있는데 어떤 별은 파란색 별이고 어떤 별은 붉은색 별이고 뭐 어떤 별은 노란색 별이고 이래요. 그게 뭐냐면 별의 표면 온도에 따라서 별의 색깔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파란색 별과 붉은색 별 중에 누가 별의 표면 온도가 높은 걸까? 그쵸. 파란색 별이 별의 표면 온도가 더 높은 거고 이제 신생 태어난 지 얼마 안 됐거나 아니면 얘네들의 질량이 큰 애들의 별이 주로 파란색 별인 거고 그다음 붉은색 별은 표면 온도가 낮은 편이고 이제 늙은 별이 주로 붉은색 별인 거죠. 자기 생명을 다한 애들 안에서 이제 핵융합 반응이 막 활발하게 일어날 때는 이제 표면 온도가 높다가 얘네들의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핵융합할 아이들이 별로 남아있지 않은 부분으로 인해서 온도가 낮아져서 붉은색 별로 보이는 경우가 있대요. 눈이 잘 보이는 사람들은 이것들이 다 구분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점차기파 에너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에서 이제 마무리 짓고 위치 에너지를 들어가 봅시다. 위치 에너지는 여러분 익숙하죠? 우리 중학교 때 했었잖아요. 저 위치를 가짐으로 인해서 생기는 에너지. 그래서 중학교 때는 대부분 뭐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변하는 경우 뭐 이런 것들을 했었죠. 롤러코스터를 타면 어떻게 돼요? 기차가 이제 여기 있을 때 어떻게 돼요? 이만큼의 위치 에너지를 갖게 되면서 얘가 위치 에너지를 가진 상태에서 떨어지면서 이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변환되면서 빠른 속도로 얘가 이동을 하고 다시 높이로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위치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얘가 잠재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고 그 잠재적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 게 그 위치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여기가 지표면이에요. 지표면에서 어떤 물체를 1번 위치 이 정도에서 떨어뜨리는 거랑 2번 위치에서 떨어뜨릴 때랑 이 물체는 언제 땅으로 떨어졌을 때 산산조각 날까? 그쵸. 2번 위치에서 떨어뜨린 물체가 더 산산조각 나겠죠. 왜냐면 2번 위치에 있는 물체가 갖는 위치 에너지가 1번 물체가 갖는 위치 에너지보다 더 크기 때문인 거죠. 다시 말하면 지표면에서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위치 에너지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왜 지표면에서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위치 에너지가 커질까? 어떤 힘 때문에?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어요. 왜 떨어져요, 물체가? 이 왼쪽 그림 보면 알 수 있죠? 뭐랑 관련된 거야? 그치, 만유인력, 뉴턴의 중력이랑 관련이 있는 거죠. 지구랑 물체가 서로 잡아당기기 때문에 얘는 떨어지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구와 물체가 서로 잡아당기지 않으면 이 물체는 떨어질 일도 없고 일을 할 일도 없어요. 그 공중에 그대로 공중부양하고 있겠죠. 그치? 그래서 결국은 중력, 지구랑 물체 사이에 잡아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물체의 위치 에너지가 주어지는 거고 그죠? 그 물체의 위치 에너지는 지표면에서 높이 있을수록 그쵸? 위치 에너지를 더 많이 갖게 된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뭐가 있냐면 힘과 에너지는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에너지라는 거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를 하는 거고 힘은 힘이에요. 그러니까 힘을 줘서 움직여야지 일을 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구에서 보면은 지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과장하게 그릴게요. 지금 1번 물체가 여기고 2번 물체가 여기예요. 그럼 1번 물체랑 2번 물체 중에 2번 물체가 지표면에서 더 높이 떠 있죠?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는 어떤 물체가 더 위치 에너지를 더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2번 물체가 더 위치 에너지는 커요. 그래서 에너지는 더 큰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1번 물체나 2번 물체나 지구에 의해서 잡아당겨지고 있어요. 그건 힘이잖아, 힘. 그럼 1번 물체나 2번 물체 중에 누가 더 지구에 의해서 세게 잡아당겨지고 있을까? 그죠. 힘, 잡아당겨지고 있는 힘은 1번 물체가 더 커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자석 가지고 놀은 적 있어요? 우리가 자석을 이렇게 냉장고에다 붙이잖아요. 그치? 뭐 냉장고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 자석을 붙일 거야. 그럼 자석을 저 멀리서 있으면 이 자석이 슝 날라와서 냉장고에 갖다 딱 달라붙니? 안 그러잖아요. 어디에서 달라붙어? 자석을 냉장고 가까이, 아주 가까이 가야 힘이 우리 손에 느껴지고 달라붙는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힘은 서로 지금 냉장고도 자석 같은 물질들로 이루어져 있고 이 자석도 자석이기 때문에 서로 힘이 작용을 하기는 하는데 가까이 있을 때는 그 힘이 느껴지고 강해요. 근데 거리가 멀어질수록 그쵸? 서로의 힘은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1번 물체, 2번 물체의 개념에서 위치 에너지는 2번 물체가 더 많이 갖고 있어요. 그쵸? 지표면으로 떨어지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지. 하지만 당겨지는 힘은 1번 물체가 지표면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더 센 힘으로 당겨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과 에너지는 여러분들 이렇게 오해해서 둘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럼 도대체 위치 에너지를 지금 왜 배우냐?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가 보어 모형이잖아요. 보어 모형을 우리가 이제 배울 건데 보어 모형에서 뭐가 나오냐면 위치 에너지 개념이 나와요. 왜냐면 봅시다. 지금 우리가 지구를 예를 들어서 지구와 물체 사이에 위치 에너지를 예를 들었는데 이 전자에게도 위치 에너지가 부여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럼 전자에는 위치 에너지가 왜 부여될까? 이거를 지금 선생님이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게 설명하려고 여지껏 지금 지구와 물체 사이의 위치 에너지를 얘기를 한 건데 봅시다. 지구에 있는 물체가 위치 에너지를 갖는 이유가 뭐였죠? 물체랑 지구 사이에 잡아당기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갖게 되는 거죠. 근데 보어의 모형에서도 우리 러더퍼드의 모형에서 이어서 원자는 중심에 핵이 있고요. 그치? 주변에 누가 돌아다녀요? 전자가 돌아다니는데 이 핵과 전자 사이에도 무슨 힘이 있어요? 이 핵과 전자 사이에도 인력이 있어요. 물론 이제 지구와 물체 사이의 인력은 중력이라는 힘이고, 그렇죠? 핵과 전자 사이의 힘은 전기력이지만 힘의 종류는 다르지만 어쨌거나 끌어당기는 힘이 지구와 물체 사이에도 있듯이 그 다음에 핵과 전자 사이에도 끌어당기는 힘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럼 끌어당기는 힘이 존재하니까 이 전자가 뭘 갖게 돼요? 위치 에너지를 갖게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나갑시다. 그럼 전자들이 보어에서는 어떤 특정한 궤도 위를 돈다고 보고 있는데 어떤 전자는 지금 1번 전자는 이만큼 떨어져서 도는 전자가 있을 것이고 2번 전자는 1번 전자보다 더 원자 핵에서부터 멀리 돌 거예요. 그럼 지금 1번 전자랑 2번 전자가 갖는 위치 에너지가 값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거리가 다르기 때문에 지구에 있는 1번 물체와 2번 물체가 거리가 달라서 위치 에너지가 다른 것처럼 전자 중에서도 원자핵에서 가까이 도는 전자랑 원자핵에서 멀리 도는 전자 사이 위치 에너지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1번 위치에 있는 전자랑 2번 위치에서 원자핵으로부터 더 멀리 도는 전자랑 누가 위치 에너지가 더 클까? 그쵸? 지구랑 동일하지. 그쵸? 지구에서는 지표면에서 멀리 있는 물체가 에너지가 크듯이 이 전자 중에서는 원자핵에서부터 멀리 돌고 있는 전자가 위치 에너지가 큰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자 안에서 위치 에너지를 생각을 할 때 지구를 자꾸 생각해 주면 돼. 아, 우리가 높이 떨어질수록 높은 곳에서 떨어질수록 충격이 큰 거는 위치 에너지를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표면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위치 에너지가 크다. 그것처럼 아, 원자핵에서부터 멀리 떨어질수록 위치 에너지는 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또 하나, 선생님이 앞에서 얘기했지만 힘과 에너지 헷갈리지 말라 그랬죠? 이 양성자와 전자 사이에도 힘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1번 전자랑 2번 전자 중에 힘은 누가 더 세게 서로 잡아당기고 있을까요? 그렇죠. 1번 전자, 원자핵과 전자 사이가 가까운 1번 전자가 더 센 힘으로 잡아당겨지고 있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보어의 모형에서 이 전자들은 특정한 에너지를 갖고 돌아요. 다시 말하면 보어의 모형은 궤도 모형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전자가 어떤 특정한 궤도를 돈다는 거예요.
근데 특정한 궤도를 돌 때 그 전자들은 다 특정한 에너지를 갖고 도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자핵으로부터 거리가 이만큼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만큼 떨어질 때 가질 수 있는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전자들이 돌고 있는 게 보호 모형이에요.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보호 모형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두 가지 개념, 전자기파와 위치 에너지를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반적인 보호의 모형에 대해서 선생님 방금 설명을 드렸는데 다음 시간에 이제 자세하게 보호 모형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